시장은 연준은 손이 저는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경제 지표가 나올 때 시장이 반응을 보시면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흠이 있는 경제 지표를 굳이 주가 폭락으로 연결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이유는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입니다. 기업 이익이 계속 좋아지고 M7이 계속 이익이 증가하면서 M7에 쏠렸던 시장이 다른 PER이 낮은 종목 쪽으로 순환을 돌면서 M7의 쏠림을 조금 완화해주는 이제 그러한 시장 움직임이 있다면 25bp를 인하하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인하를 안 합니다라고 해도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저는 연준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시장의 심리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자,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인포맥스에서 꼭 이분과 함께 한 주간의 시장 정리해 봐야 되겠죠?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앞두고 있네요. 네. 계획이 어떠세요? 좀 쉬실? 네, 네. 늘 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주시고 바쁘게 또 분석하시고 생활하시는데요. 네. 자, 연휴 앞두고 우리는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뭐 미국 시장 계속해서 좀 흘러갈 텐데 그리고 9월 시장이 좀 불안불안했잖아요. 그래도 최근 흐름을 보면 반등하려는 투심이 좀 살아나는 움직임인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 네, 사실 경기가 조금 심하게 침체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 7월 16일 S&P 500이 고점을 찍고 8월 초에 7월 고용 지표로 한번 홍역을 치렀고 하지만 그 폭락을 다 메우면서 회복하면서 8월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9월 달 들어서 다시 ISM 제조업 지수라는 조금 좀 돌발적인 지표에 시장이 과민 반응하면서 월 초에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또 안정감을 찾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높은 밸류에이션과 또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와 또 거기에 대한 연준의 대응과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안정을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다. 이번 주는 또 물가 주간이었습니다. CPI, PPI 연달아 발표가 됐는데 좀 해석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숫자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저께 CPI와 어제 발표된 PPI가 공통점은 예상치를 거의 부합했지만 물론 디테일하게는 부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치를 부합했고 또 물가가 또 떨어지는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확인되는 그러한 두 지표였다고 보고요. 하지만 또 공통점은 서비스 물가가 CPI에서도 또 PPI에서도 공히 서비스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 CPI에서는 특히 주거비, 유사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주거비가 0.5% 올랐습니다. 네. 임대료가 0.3, 등가 임대료, 집주인의 좀 임대료 계산이죠. 임대를 하면 얼마를 임대를 할 거냐. 그게 0.5. 그래서 토탈 가중치에 따라서 0.5가 올랐습니다. 전월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CPI를 끌어올렸고 PPI에서도 주거비는 PPI에 들어가지 않지만 서비스 물가, 최종 서비스 물가가 0.4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요. 전월비는. 그리고 좀 무역 서비스, 그러니까 교역에 의해서 이제 수입하는 가격이죠. 이것도 0.4%가 올라서 결국에는 서비스 쪽에서 아직 그 물가가 진정이 안 됐다. 이게 한번 표를 보시면 어제 PPI인데 이게 전월비입니다. 0.2%인데 예상치가 0.3%였으니까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전월이 마이너스 0.2였는데 0.0으로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0.0인데 지금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3월 이후에 계속 0%대에 머물다가 계속 0.0에서 0.2 이렇게 오고 있죠. 네. 3월부터. 그래서 물가는 전월비 거의 안정이 됐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최종 재화 또 최종 서비스, 특히 최종 서비스 쪽에서 물가가 안정됐다면 이게 더 떨어졌을 거죠. 더 떨어졌을 텐데 이게 지금 0.4입니다. 전달에는 마이너스 0.3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년 동월비로 볼까요? 전년 동월비로는 예상치가 1.8인데 1.7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1.7이라는 숫자는 2월에 1.6 이후에 처음으로 1%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쭉 2%대 초중반을 유지하다가 1.7을 찍힌 것은 이제 시장이 조금 안도를 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CPI와 PPI 그리고 이런 지표를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월말에 발표되는 PCE 네. 그런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전월비 한 0.17, 그러니까 0.2를 하회할 거다라는 네. 그러한 시장의 예측이 어제 미국 시장을 조금 안도감을 주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 걱정하지 말자. 사실은 뭐 연준이 금리를 50bp 내리냐 25bp 내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네. 되잖아요. 경기 침체를 예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좀 경기 침체는 예고하지 않으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통화 완화는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아슬아슬한 지점에 물가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연준이 금리는 급하게 내리고 그렇죠. 경기는 좋고 네. 이런 양립되기 어려운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을 인지하고 조금씩 타협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물가는 안정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뜯어보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위험을 좀 막아주면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네. 시장이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확실히 다음 주면 이제 FOMC가 열리고 결정이 되는데 그 정책 방향의 운전대는 고용이 잡고 있고 확실히 물가 쪽은 뒤편으로 물러났다라는 비유가 지금 맞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연준보다는 경기인 것 같아요. 경기가 얼만큼 급속하게 둔화될 건지 급속하게 둔화되지 않을 건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있고 이렇게 경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연준이 조금 과감하게 인하함으로써 향후 경기 침체가 안 오도록 만들어주는 방어막 역할, 보험자의 역할을 연준이 해줄 것을 기대하는 거지 50bp 인하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은 경기 둔화를 연준이 막아줄 거냐,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50bp가 중요한 거지 50bp 그 인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럼 50bp를 만약에 뭐 지금은 기대감이 25bp가 훨씬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50bp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에 따라서 시장 반응도 확연히 좀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사실은 뭐 50bp 인하하면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이렇게 연준이 선언한다면 시장은 폭락하겠죠. 네, 그래서 매파적 25bp냐, 매파적 50bp냐, 비둘기적 25bp냐. 우리는 정책 수단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한 2 내지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뭐 CPI는 2%대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200bp 이상 내릴 여유가 있어. 하시라도 우리는 50bp 이나 할 거야라는 코멘트를 원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다음 주에 다음 FOMC에서. 네. 그 원하는 코멘트가 나오면 시장은 당연히 좀 네. 환호 쪽으로 상승 쪽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노동 시장은 현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사님? 노동 시장은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아주 부드럽게 씻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인데요.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과거의 경기 침체 기간,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때에 비해서 지금 조금 높은 쪽의 레벨에서 그러니까 초과 노동 수요 쪽에서 지금 정상화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구인자가 실업자보다 한 10% 정도 많거든요. 정확하게는 한 8% 많은데 이 8%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버퍼죠. 그래서 이게 다 소진되면 기업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해고도 안 하고 실제로 이제 고용도 조금 주춤하고 이런 상태인데 요 다음 단계는 고용은 멈추고 해고가 늘고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이 팍 튀는 이제 그러한 변곡점을 맞이할 텐데 이 변곡점이 시장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기의 조금 침체로 가는 티핑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조금 구인 건수가 조금 아직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747만 건인가요? 구인 건수가. 그래서 실업자를 조금 그래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좀 천천히 기업도 조금 상황을 보고 해고를 하고 고용자들도 조금 그래도 일자리를 원하면 어느 정도는 취업이 되고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좀 골디락스 상태가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복합적이겠죠. 이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이것도 한국은행 자료인데 노동 생산성이 팬데믹 이후에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사실은 미국 기업들이 많이 굉장히 당했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해고를 좀 불가피한 경우만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동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급격한 해고보다는 조금 노동 시장의 버퍼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생산성이 높으면 사실 인력을 급격하게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가 좀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노동 시장이 상당히 좀 성격이 변했다. 그래서 예측이 확실히 어렵다라는 변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도 좀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뭐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바라는 건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물론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나열하는 겁니다만 성장은 견조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끈질기게 좀 주목해 오던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부드럽게 좀 잡혀가고 노동은 너무 급격하지 않게 부드럽게 식어가고 이걸 지금 원하는 거 맞죠? 네,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식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기업들은 해고를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실업자 한 명당 여유 일자리가 1.1개인 상태에서 이게 1.1이 0.9, 0.8 이렇게 내려가면 그러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해고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해고를 하면 또 소비가 둔화될 거고 저축도 다 떨어졌는데 그리고 누적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최근 2, 3년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해고마저 일어난다면 제 생각에는 소비 시장이 급격하게 식을 수가 있고요. 소비가 식다 보면 또 기업들이 또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곧 예고돼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사님 앞서서 이런 악순환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25bp를 해서 좀 둔화를 막아보자 혹은 좀 부드럽게 넘어가 보자 이런 측면이 통화 정책에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전개될 수도 있고 또 연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는 우리가 꼭 막을 거야. 우리가 책임지고 막을 거야라는 식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는 연준의 과욕인 것 같고요. 또 시장의 좀 과욕인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자체를 연준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도 계속 째깍째깍 올라오고 있고 기업들도 실적을 보시면은 어쨌든 뭐 지금은 양호합니다만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놀라운 실적을 나타내는 M7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만 해도 최근 7분기 동안 매출이 5.5배 증가했잖아요. 이게 계속 증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하지만 지금 최근 7분기에 5배 이상의 매출 증가율이 향후 7분기에도 계속, 향후 4분기에도 계속 그 모멘텀이 살아있을 거냐라는 부분은 뭐 사실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는 게 없어서 기술주에 대해서.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가속적인 이익 증가율이 M7의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높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는 어쨌든 레벨을 낮춰갈 거잖아요. 그리고 실업률도 결국에는 연준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얼만큼 부드럽게 버텨내느냐, 내지는 주식시장이 파괴적, 정말 공포스럽게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충격을 흡수해가면서 좀 투자자들이 조금 그래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빠지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지. 경기가 계속 확장하고 내년도에 경제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미국 경제가 3% 성장하고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희망은 그렇지만 네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주식시장 말씀해 주실 때 최근의 흐름에 대한 특징이 제가 이제 잡히는 게 최근에 반등을 보면 엔비디아가 8% 이제 상승을 하면서, 사실 그 전에 뭐 아마존이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좀 빌드업의 과정이 있었지만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젠슨 왕의 한마디 때문에 다시 기술주가 좀 돌아온 이 흐름이 시장을 최근에 반등세를 좀 보여주는 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아니라면 시장은 어려운 건가? 또 너무나 한 곳에 기대고 있는 건가라는 마음은 또 지울 수가 없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저는 모르긴 몰라도 네. 엔비디아라든지 지금 생성형 AI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거는 계속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산업적인 것과 주가의 밸류에이션 게임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가령 댄 나일스가 그랬나요? 지금 2022년 코로나 때죠. 그때도 엔비디아가 거의 한 40~50% 주가가 그렇죠. 빠졌습니다. 그때 왜 빠졌냐? 코로나 때 자본 투자를 M7이 굉장히 크게 했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2022년의 하락은. 하지만 그때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딛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가 어땠습니까? 계속 올랐죠. 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사실은 많이 올랐을 때 그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실적의 모멘텀이 백업되지 않으면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딩 서비스라든지 AI라든지 AI에 대한 응용이라든지 또 애플이 또 AI를 탑재해서 온 디바이스로 개체 수요를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발하게 일어나죠, 앞으로도. 그래서 이것과 주가의 흐름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구분해서 보는 과정에서 경기의 하강 속도가 어느 정도로 조금 부드럽게 연착륙될 건지, 이 부분이 조금 그런 투자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네. 거죠. 그러게요. 주가는 또 좀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염두에 두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면 GDP는 어떤지, 실업률은 어떤지 우리가 다 이제 네. 보면서 가야 되는, 그래서 최근에는 안 보던 데이터들까지도 엄청나게 세심하게 좀 보고 있잖아요. 좀 정리해 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PC도 네. 그렇고요. 인플레이션 네. 데이터도 그렇고 좀 볼까요? 네, 요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FOMC 6월 달에 SEP입니다. 경제 요약 보고서라고. 그래서 다음 주 9월 18일 날 FOMC 끝나면 요게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정될 건가가 이제 중요할 거고요. 25bp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찍힐 거냐. 특히 제일 끝에 있는 이 점도표 금리 예측과 더불어서요. 제 생각에는 6월 달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 2.1, 내년 2.0으로 봤는데 2.3 정도로 올릴 것 같습니다. 성장률은 올라갈 것 같고 실업률은 4.2%죠. 그러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4.3% 정도 찍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4.2% 원래 봤었는데 실업률 붙들어 낼 거야, 연준이. 네. 이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거죠. 실업률 걱정하지 마.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근원 PC는 2.8, 2.3 이렇게 봤는데 이거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2.4, 2.0으로. 그리고 금리
대망의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은 점도표죠. 네. 5.1, 4.1 봤습니다. 5.1, 4.1 봤는데 사실은 재밌는 게 3월 달에는 4.8 이렇게 낮게 봤어요. 그리고 내년도도 낮게 봤고 그런데 6월 달에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3월 달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준도 3개월 단위로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연준을 반만 믿어라는 거죠. 연준의 의도를 반만 믿어라. 그리고 연준의 액션도 반만 믿어라. 근데 아무튼 우리가 연준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점도표는 5.1%이 중간값이거든요. 미인인데 한 4.7 밑으로 찍힐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올해 3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딱 두 번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네. 연준이 이제 9월 달에 이걸 제시하면서 점도표를 제시하면서 나머지 11월, 12월 FOMC에서 둘 중에 한 번만 인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시장은 굉장히 실망하겠죠. 예. 이 경기가 식고 있는데 연준 뭐해? 이런 이제 거잖아요. 그런데 한 3번은 인하해 줄게. 라고 표현될 것 같고요. 내년도가 중요하죠. 네. 앞으로 그 금리 인하의 경로가 중요한데 지난 6월 달에는 4.1이었는데 이번에는 3.6. 이 얘기는 올해 2번 인하하면 내년에는 5번 이상 인하할 수 있어. 6번까지도 가능해.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네. 연준 뭐 그래. 뭐 아주 뭐 땡큐 소머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감사해 정도는 반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9월 18일이 이런 그 점도표에 따라서 조금 그 시장이 반응이 예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도표를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근데 인하는 이제 확실시 된 거고요. 네, 25bp냐 50bp냐 연내 몇 번 어느 정도 폭으로 할 거냐 그거 하나랑 또 하나 시장에서 이제 스멀스멀 얘기 나오는 게 QT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최근에 역내포 감소해서 4년 4개월의 규모가 이제 최저를 찍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내년도 방향은 어떨 것인지 이게 점점 언제 종료가 될 것인지 그렇다면 유동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증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QT는 당연히 이제 줄여 나가겠죠. 네. 금리 인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줄이고 있고 이미 좀 가속적으로 조금 더 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QT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제 QT를 양적 긴축을 이제 줄이려면 네. 정상화하려면 사실은 이제 물가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총통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영래포 시장 말씀하셨지만 이런 유동성 환경이 그렇게 조금 물가를 잡는데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유동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연준이 경기 지표를 뭐 들어오는 경기 지표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로 하겠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금리를 올해 2번, 내년에 한 4번 내지 5번이나 한다면 그리고 내년 연말 금리 기준금리가 4.0 내지 3.75까지 내려간다면 아마 QT는 내년 중반 정도에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정도의 속도가 이제 이루어지려면 실행되려면 당연히 현재의 물가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S&P에서 네. 내년도 연말 근원 PCE 물가를 연준이 2.3%를 지난번에는 봤지만 이번에 2.0%로 되는 거는 이거는 내년 연말에 목표 2.0%에 도달하기 때문에 QT를 내년 중반에는 끝낼 거야라는 표시인 거죠. 만약에 2.0 정도로 하면. 그런데 지금 근원 PC에는 그 주거비가 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CPI보다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발표되는 8월 PCE부터 연말까지 계속 PCE 물가는 계속 잡힐 것 같아요. 박사님 제가 계속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요. 그래서 시장에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만을 만약에 본다면 25bp가 좋은 거야, 50bp가 좋은 거냐 이 부분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듣다 보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건 그렇구나 이제 알겠는데
그럼 이유는 혼재돼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막상 시장은 연준은 손이 저는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25bp를 인하하든 50bp를 인하하든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경제지표가 나올 때 시장이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시면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금 망가졌다기보다는 조금 흠이 있는 경제지표를 굳이 주가 폭락으로 연결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는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GDP 대비 시가총액이 200%가 넘었고 지금 뭐 애플 PR만 해도 32배인데 S&P 500 전체 PR이 22배고 그리고 금리는 높고 그리고 지금 S&P IT 섹터의 PR이 평균 30배인데 30배는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 닷컴 버블을 빼면 가장 높은 수치고 이렇게 밸류에이션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밸류에이션에 굉장히 입지가 좁아진 증시는 연준이 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림으로써 숨쉴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를 막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50bp를 인하한다고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느냐 완벽하게.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서 또 밸류에이션이 또 높아지면 시장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떤 지표가 나와도 50bp를 인하해도 흔들릴 겁니다. 50bp를 인하하는데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50bp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 연준이 경기 침체를 지금 승인한 거잖아. 그러면서 빠질 거고요. 하지만 기업 이익이 계속 좋아지고 엔비디아가 계속 매출액이 증가를 보여주고 M7이 계속 이익이 증가하면서 M7에 쏠렸던 시장이 다른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이러한 그 조금 PR이 낮은 종목 쪽으로 순환을 돌면서 M7의 쏠림을 조금 완화해주는 이제 그러한 시장 움직임이 있다면 25bp를 인하하고 심지어는 인하를 안 해도 심지어는 이번에는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인하를 안 합니다라고 해도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저는 연준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시장의 심리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지금 포인트는 기업 실적에 있고 밸류에이션의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실적과 밸류가 사실은 그 밑바탕에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나머지는 다 이게 핑계죠. 맞았네요. 네. 그러면 연내에 어쨌든 이번에 스타트는 25bp로 끊어도 연내에 50bp를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데이터 디펜던트도 얘기를 하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25bp로 스타트를 할 거다라는 쪽으로 박사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는 50bp 네. 인하를 정당화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2번 인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1월 인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아마도 이번에 그리고 또 12월에 2번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의 의견, FOMC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그에 따른 한국은행의 반응도 이제 뒤에 정해질 텐데 뭐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잡고 그게 발목을 잡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그래도 따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또 지배적이에요. 네, 부동산 때문에 아마 10월 인하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고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금통위에서 인하하지 않을까. 어쨌든 뭐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올해 한 번은 인하할 것 같고요. 내년에 연준이 한 4번 인하를 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한 3번 내지 2번밖에 인하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횟수도 우리가 적네요. 예상하시는 게.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그 후에 다음 주에 만나 뵙고 시장 상황 전해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